네, 전해드린 대로 이 북러 정상회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공식 초청했고 만찬도 하겠다고 했고 일단 러시아는 극진한 대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왜 그런 거죠? 러시아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네. 그 발표도 북측도 북한도 러시아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다 러시아의 초청에 의해서 네. 김정은이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그만큼 러시아가 오히려 이 북러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행보가 전례가 없는 그런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뉴욕 타임스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미 백악관이 정확하게 모든 이 동선이나 이 과정들을 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북한은 이른바 1호 행사는 그들의 지도자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동선이 공개된 상황에서는 잘 움직이진 않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자신감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김정은의 행보가 훨씬 더 담대해지고 과감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년 9월에 북한이 핵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핵 사용의 5대 조건 중에 두 번째가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핵이나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혹은 임박했을 때 자신들이 핵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의 안위 다 공개된 상태에서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거기에 위협이 되면 자신들이 핵 공격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김정은의 굉장히 담대한 그런 과감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공개는 됐지만 행보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 시간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환대를 좀 강조하려면 시간과 장소에도 의미를 좀 부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하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게 사실은 러시아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전범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더불어서 북한도 고립이 되고 있죠. 고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립된 두 국가, 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에 저해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국가들로 인식된 두 국가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큰 틀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모습은 절대 연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그와는 별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북한의 지도자는 이런 다자 회의에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스스로가 최고 존엄인데 다른 국가 정상들과 섞여 있는 모습 그런 것을 연출하기가 싫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는 기간 중에 만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따로 어떤 장소를 하거나 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한 그런 만남을 기획하고 그런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방금 전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8차 동방경제포럼 본회의가 지금 열리는 상황인데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조금 자세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게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크렘린궁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동방경제포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이 거기까지 오는 것은 맞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실 푸틴이나의 움직임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거리도 멀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는 김에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만나자.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래도 평양에서 상대적으로 모스크보다 훨씬 가깝고 또 이동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면이 있으니까 이제 대신에 이 동방 경제 포럼에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고 이제 따로 양자 정상회담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장소도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북러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치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본론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 양국 간 무기 거래입니다. 북한 이제 러시아에 포탄 주고요. 러시아는 첨단 기술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 러시아의 필요성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김정은을 초청한 모습이 됐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첨단 기술이 활용된 전쟁이라보다는 예전에 했던 재래식 소모전, 특히 포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없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이 러시아가 이런 실질적으로 포탄이나 그런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네. 상황이 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렇다고 뭐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첨단 무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뭐 잠수함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예. 제 판단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 이 아무리 동맹국과 우호국이라도 자신들의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을 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 전쟁 끝나고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러시아, 소련 형태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네. 그것이 러시아가 지원해줬다기보다는 몰래 일종의 밀반입을 해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역설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북한이 이미 실질적으로 전력화했다라고 얘기하는 핵탄두 탑재 가능한 KN-23 같은 것이 예.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들을 보면은 뭐 러시아가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을 만한 것이 있죠.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식량, 에너지 그리고 비료입니다. 아. 셋 다 러시아는 충분히 갖고 있고요. 특히 예. 최근에 북한에 보면은 이 식량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게 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기 거래한다는 게 공개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미국의 제재가 분명히 있을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이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북러 이번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전범 국가로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북한이 같이 움직인다면 북한도 그런 이제 그 정의를 받게 되는 네. 특히 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러시아와 북한을 같은 선상에 놓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유럽 나토 동맹이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전쟁 시작하고 나서 유럽이 독자 제재 형태, 유럽 형태로 10번의 대러 제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북한 제재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작년 올해 봤습니다만 나토와 이른바 AP4에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죠. 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그 서로 간의 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게 만드는 예.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악몽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예.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미일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나토 국가까지 북한을 상대한다 하면은 북한은 거대한 안보 협력체, 군사 협력체와 상대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 중국이 태도를 보면 여기 일종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 러시아가 만남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예.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스로를 비개입자, 방관자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나토 동맹국의 제재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북한의 포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 지속력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전이 되고 있고 누가 예. 더 많은 물자를 확보해서 계속 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포탄이 북한으로부터 개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그 러시아의 전쟁 지속력이 길어진다. 그래서 미국이 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명백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교수님께서 그 첨단 기술은 제공하지 않고 식량, 비료 예.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뭐 ICBM이 됐건 또 그다음에 정찰 위성이 됐건 이런 첨단 기술이 혹시라도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결국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한데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다른 형태로 북한에게 또 러시아에게 자충수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예, 왜냐하면 일단은 뭐 핵 관련된 그런 예.
이 기술이 북한한테 넘어간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1968년에 그 비확산 체제 NPT 체제에 가입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핵 기술이 전파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독점적 핵 보유국으로서의 네. 그런 정당성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그 북한의 핵 능력이 그만큼 고도화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핵심 동맹국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북한한테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국제 구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유럽 나토 국가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문제, 세계적인 예. 문제로 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미 또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유럽 국가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든지 7차 예. 핵실험을 한다면 네. 유럽 국가가 같이 독자 제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그 가능성이 훨씬 이전보다 높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예. 북한 소식도 짧게 여쭤볼게요. 네. 그 무릎 꿇고 김주혜한테 얘기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후계 구도하고는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 글쎄 이게 봅니까? 점점 좀 복잡한 영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예. 이번에 그들이 말하는 뭐 구구절이라는 것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일단은 김주혜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네. 중국 대표단이 왔다라는 그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리가 지금 나오는데 저 화면에 보시는 예. 것처럼 주석단 맨 앞쪽에 특별석입니다. 예. 김정은 오른쪽에 앉은 거. 이전 같은 경우에도 그 뒷자리에 이설주랑 같이 앉았었는데 예. 이것도 새로운 모습이고요. 방금 보셨는데 이게 박수 치는 모습이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렇게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은 백두혈통의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그 김정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전보다는 뭐 계속 후계자 승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직은 빠르다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네. 김주혜가 총 16번, 그러니까 이번까지 17번이 될 텐데요. 그중에 14번을 군사와 관련된 그런 행사에 아버지랑 같이 등장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현상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원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